올해 31살, 이름은 기훈. 어릴 적부터 역경 모른 채 자랐다. 아버지는 대기업 이사, 돈은 늘 넉넉했고 하고 싶은 것도 해야 할 것도 없이 부모가 주는 용돈과 카드로 술과 유흥을 전전했다. 인생은 늘 내일로 미루는 습관처럼 흘렀다. 어느 저녁 아버지가 서재로 불렀다. 기훈이 문을 열고 들어가자 책과 서류 냄새 사이로 무겁고 건조한 목소리가 날아왔다. 오늘부터 카드와 용돈 정지다. 대신 통장에 마지막 300만 원 입금. 그 돈으로 직장을 구하고 성실한 생활을 보여주면 다시 지원, 아니면 그 돈 들고 나가서 알아서 살라 했다. 그리고 맞다며 덧붙였다. 당분간 네가 타던 차 키도 내놔라. 그 말까지 던지고는 표정 없이 고개만 젖혔다. 이젠 나가보라고. 기훈은 철이 덜 든 목소리로 받아쳤다. 그 돈으로 도대체 뭘 어떻게, 차도 없이 뭘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 하지만 아버지는 미동도 없었다. 그것 또한 네가 알아서 할 일이지. 서재의 공기는 낯설게 차가웠다. 기훈은 터덜터덜 나와 엄마에게 달려가 하소연했다. 아버지가 이렇게 하라고 했어. 이게 말이 돼, 엄마? 그러나 엄마는 한숨 섞인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평소에 좀 행실을 굽게 하고 살지 그랬니? 주변을 봐. 네 나이에 그렇게 편하게 노는 사람이 어디 있어.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어. 평생 그렇게 살 거라고 누가 장담하니? 이번에 정신 딱 차리고 인간답게 살아봐. 엄마도 방문을 닫아버렸다. 기훈은 자기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몸을 던지고 이불을 발끝으로 걷어차며 소리 없는 울분을 풀었다. 알바조차 해본 적 없는 자신에게 이건 청천벽력이었다. 그런데도 그날 밤 그는 받은 300만 원으로 친구들을 불러 술을 샀다. 목젖을 타고 내려간 술은 미지근했고 속은 비어갔다. 다음날 점심을 한참 넘겨 눈을 떴다. 창문으로 들어온 해가 낯을 찌르고 벽에 부딪힌 빛이 바닥을 굴렀다. 아버지의 말이 머릿속에서 되감기처럼 재생됐다. 기훈은 휴대폰을 켜고 생전 처음 일자리 앱을 설치했다. 택배 배송, 보험, 생산직, 회계, 영업 목록은 끝이 없었다. 그러나 눈에 들어오는 건 단 하나도 없었다. 택배? 이 날씨에 하면 쪄 죽겠는데. 사무직? 월급이 이게 다야? 이 돈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 나는 못해 하는 핑계만 눈에 걸렸다. 그는 이불 끝을 다시 발로 차 올렸다. 한숨이 베개에 스며들었다. 그러다 문득 아무데나 넣으면 일단 하나는 걸리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사무직과 관련된 공고를 별 생각 없이 연달아 눌렀다. 원서는 무작위로, 감정은 무감각하게 흘러갔다. 거실로 나오니 누구도 없었다. 시계 초침이 딱 하고 집안의 정적을 파고들었다. 그 소리는 기훈의 가슴을 쿡쿡 찔렀다. 그는 세수라도 하고 나가자고 생각했다. 문을 열고 나왔을 때 바깥 공기가 들이쳤다. 길 위에서 그는 갑자기 다른 세계를 보았다. 카페 창 너머 정장을 차려입은 무리들이 테이크아웃 커피를 기다렸다. 바리스타의 손이 연속해서 포트를 들어 올리고 내리고 스팀이 잦아들 때마다 잔 위로 얇은 거품이 올라오는 듯한 모습을 만들었다. 휴대폰 가게 안에선 직원이 화면을 가리키며 고객에게 설명을 하고 있었다. 도로 옆에선 출동 기사가 후드를 열어놓고 고장난 차를 들여다보았다. 모두가 분주했다. 다들 각자의 삶 속에서 자기 역할을 하고 있었다. 갑자기 기훈은 부모의 그늘이 벗겨진 자신의 몸이 길 위에 홀로 드러난 것처럼 느껴졌다. 넓은 길 위에 흩어진 작은 자갈. 그 자갈 하나가 바로 자신이었다. 그 작은 자갈은 누가 밟아도 아무 말도 못한다. 이대로라면 자신도 누군가의 신발 밑에 갈려나가겠구나. 그런 생각이 심장 밑바닥을 긁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처음 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입사 지원하셔서 연락드립니다. 내일 면접 가능하신가요? 무작위로 원서를 낸 회사 중 하나였다. 네, 가능합니다. 몇 시까지 가면 될까요? 오전 10시까지 오시면 됩니다. 전화를 끊고 나자 문자 하나가 도착했다. 회사 이름과 주소. 정확히 어떤 회사에서 연락이 온 건지도 몰랐는데 다행이었다. 그는 다시 앱을 열고 회사 정보를 훑어보았다. 직원 수 9명 남짓, 유통회사, 연봉 3,500. 쓰던 돈 감각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였지만 시작이 반일지도 모른다고 스스로를 달랬다.
다음 날 택시를 탔다. 30분 남짓 달렸고 요금은 2만 원이 조금 넘게 나왔다. 공장들이 모여있는 지역. 회사명 간판이 보였고 사무실로 보이는 건물을 찾아 들어갔다. 또래의 남성이 먼저 다가왔다. 어떻게 오셨죠? 그 남자의 질문에 기훈이 쭈뼛거리며 대답했다. 오늘 면접 보기로 한 사람인데요. 그러자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한 방문을 두드렸다. 사장님, 오늘 면접 보기로 한 기훈 씨 오셨습니다. 안에서 낮고 굵은 목소리가 들렸다. 그래, 들어오라고 해요. 가죽 소파 특유의 냄새가 방 안에 깔려 있었다. 기훈이 앉자 사장이 물었다. 그래요, 어떻게 해서 오셨나요? 기훈은 멋쩍게 대답했다. 택시 타고 왔습니다. 사장이 웃음을 삼키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 어떻게 해서 여기 입사 지원을 하게 됐냐고요. 기훈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나이가 있는데 이제 제대로 일 배워서 한 회사에 정착하고 싶습니다. 진짜 열심히 할 자신 있습니다. 사장은 기훈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일단 우리는 유통업을 하고 일은 방금 본 그 사원에게 배우면 돼요. 언제부터 가능합니까? 기훈은 잠깐 머뭇대다 입이 먼저 나갔다. 내일부터 할 수 있습니다. 사장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좋아요. 그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합시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그는 바깥 풍경을 스쳐보며 생각했다. 월요일 전까지만 그냥 미친 듯이 놀까. 그러나 생각뿐이었다. 첫 출근. 그 또래 직원의 이름은 재준이었다. 그는 사수였고 친절했다. 기훈이 실수하면 먼저 나서서 수습했고 상사가 언성을 높이면 본인이 더 크게 고개를 숙였다. 퇴근길이면 역까지 데려다 주기도 했다. 어느 날은 저녁까지 사줬다. 기훈은 나중엔 돈이 바닥나 40분 넘게 걸리는 버스를 타고 다녔다. 환승을 한 번 더 해야 하는 날엔 50분이 넘었다. 비 오는 날 젖은 운동화가 딱딱 소리를 내며 버스 계단을 올랐고 종종 걸음치며 정류장에 서 있을 때 불어오는 바람은 얇은 셔츠를 파고들었다. 그 모습을 재준이 차 창문 너머로 보고 있었다. 그날 그는 차를 몰고 역 근처로 일부러 돌아나가 기훈을 태웠다.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재준은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래도 쟤보다 내가 낫구나. 사실 재준은 아픈 부모님의 병원비 때문에 빚에 허덕이며 살고 있었다. 하루하루 빛이 안 보이던 그는 우울 그 자체였다. 하지만 차도 없이 장거리 버스를 타는 기훈의 뒷모습을 떠올렸다. 비교는 동정으로, 동정은 기묘한 위안으로 변했다. 그 위안이 쌓일수록 그가 기훈을 챙기는 손길은 더 자연스러워졌다. 저녁을 사주며 말없이 국을 떠주고 역까지 태워주고 빗길엔 우산을 하나 더 꺼내 덮어줬다. 그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다. 나는 최소한 저 아이보단 나아. 적어도 지금은. 며칠 뒤 기훈이 재준에게 제안했다. 우리 집 초대할게. 그동안 너무 받기만 한 것 같아. 나도 너한테 식사 대접하고 싶어 라고 말하면서. 사실 기훈의 속내는 부모님께 회사 생활 잘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였다. 재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알려준 주소를 향해 차를 몰고 갔다. 도착한 건물은 으리으리했다. 유리와 금속이 반사하는 저녁 햇빛이 건물 외벽에 층층이 박혀 빛났다. 로비는 고급 호텔처럼 정갈했고 엘리베이터는 조용하고 빨랐다. 문이 열리자 우아한 엄마가 반겼다. 그 뒤로 기품 있는 아버지가 걸어 나왔다. 식탁 위에는 가지런한 접시와 은은한 향의 음식이 차려져 있었다. 자리에서 기훈은 웃으며 말했다. 제 사수예요. 저 많이 챙겨줘요. 재준은 미소를 잃지 않았다. 저녁이 끝났을 때 아버지가 현관 앞에서 5만 원권 4장을 손에 쥐어주며 말했다. 차비하게. 그는 감사하다고 말하고 문을 나섰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힐 때 그의 안쪽 어딘가가 철근처럼 뒤틀렸다. 다음 날 기훈은 평소처럼 출근했다. 재준은 늘처럼 반갑게 인사했고 웃었고 챙겼다. 그러나 아주 미세한 무엇이 달랐다. 눈매의 온도, 말끝의 간격, 침묵의 길이. 그것들은 눈치 빠른 사람만 알아챌 수 있을 정도로 사소했지만 분명했다. 며칠이 지나자 재준이 말했다. 이번 주말에 우리 집으로 오지 않을래? 차로 2시간쯤 가야 해. 변두리라 조금 멀어. 나도 우리 가족 소개시켜줄게.
기훈은 흔쾌히 그러자고 했다. 그에게도 보답하고 싶었다. 약속한 날 재준의 차를 타고 국도를 달려 시골로 들어갔다. 도로 포장이 갈라진 길을 몇 번이나 꺾어 들어가자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한 회색 집이 보였다. 차를 세우고 내리며 재준이 소리쳤다. 엄마 나왔어. 반응은 없었다. 기훈이 문턱을 넘자 방 안바닥에 이불이 깔려 있고 그 위에 여성이 누워 있었다. 재준이 말했다. 우리 엄마야. 거동이 불편해서 못 일어나. 아버지는 병원에 계셔. 기훈은 약간 당황스러웠지만 내색하지 않고 어머니께 안녕하세요 하며 밝은 미소로 인사했다. 재준은 곧 바로 기훈에게 자기 방이라며 다른 방 하나를 보여줬다. 방은 작았다. 침대도 없고 바닥에 이불 하나. 작은 테이블 위에는 낡은 책들이 펼쳐진 채 겹겹이 얹혀 있었다. 벽지는 군데군데 벗겨져 베이지색 속살을 드러내고 있었다. 재준이 라면을 끓여왔다. 먹을 게 라면 밖에 없네 하며 멋쩍은 미소를 보였다. 냄비째 상 위에 놓고 김치통을 열었다. 김치는 매워 보였고 라면은 국물이 탁했다. 그는 젓가락으로 김치 한 조각을 건져 라면 위에 올려주며 말했다. 우리 집 김치 맛있어. 같이 먹어. 기훈은 웃으며 말했다. 야, 진짜 라면이 땡겼는데. 진짜 맛있겠다. 국물을 급히 떠넣는 소리가 방의 정적에 파문처럼 번졌다. 기훈은 속으로 생각했다. 얘는 이런 환경에서도 착하고 열심히 사는데 나는 뭐했지. 점심을 마치고 마을을 걸었다. 밭둑의 흙냄새, 낮게 나는 새소리, 골목을 지나가는 고양이들이 열을 지어 움직였다. 산책은 묘하게 마음을 헹궜다. 노을이 지고 어둠이 마을을 덮기 시작했다. 재준이 말했다. 오늘 자고 가. 다시 나가려면 또 시간 오래 걸리는데 오늘 좀 피곤하네. 기훈은 잠깐 망설였다. 뭔가 잠까지 자고 싶진 않았다. 하지만 재준의 눈빛은 그렇게 해주길 바라는 눈빛이었다. 거절할 수가 없었다. 어쩔 수 없이 알겠다고 말했다. 그럼 저녁거리를 조금 사올게. 너는 내 방에서 쉬고 있어. 같이 가자. 심심한데. 아니야, 금방 갔다 올게. 혼자 갔다 와야 빨리 올 수 있어. 고집은 단단했고 말리는 건 얄팍했다. 기훈은 재준 방으로 들어가 바닥에 이불 위에 앉았다. 폰을 찾았는데 손에 잡히지 않았다. 재준의 차에 두고 내린 것을 깜빡한 것이다. 폰이 없는 시골은 정적 그 자체였고 시간은 느리게 흘렀다. 천장을 바라보다가 자연스레 눈이 감겼다. 순간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에 눈을 번쩍 떴다. 이어서 달그락 탁탁탁. 목재를 거스르는 금속의 진동, 못머리가 나무를 깨물어 들어가는 순간의 깔딱거림. 문은 바깥에서 봉인되었다. 그는 다급히 문손잡이를 비틀었다. 움직이지 않았다. 야, 재준아. 뭐 하는 거야? 왜 문을 잠그냐? 대답은 없었다. 탁탁탁. 못은 하나로 충분치 않다는 듯 규칙적으로 더 박혔다. 창문은 있었다. 하지만 가로 세로가 어른의 가슴도 겨우 통과할까 말까한 작은 사각형이었다. 바깥은 어둠이 내리고 있었다.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다. 그는 다시 문을 발로 찼다. 문틀이 둔탁하게 울렸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밤이 지나고 새벽의 회색빛이 창문 가장자리를 적실 즈음 작고 마른 손이 유리 바로 바깥에 와 닿았다. 바싹 말라 갈라진 손등엔 푸른 핏줄이 도드라졌다. 그 손은 생수병 하나를 창문 틈으로 밀어넣었다. 어제 누워있던 그 어머니였다. 기훈은 숨을 삼켰다. 누워있던 사람이 어떻게? 그녀는 말없이 눈만 움직였다. 그 눈은 오래된 갈색 유리 같았다. 말 대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하루가 지났다. 또 하루.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건 생수 한 병과 잘린 빵 한 조각뿐이었다. 배는 바닥을 긁었다. 생각은 흐려졌다. 시간은 물속에서 천천히 움직이는 것처럼 느려졌다. 목이 갈라질 즈음 자동차 타이어가 자갈을 짓밟는 소리가 멀리서부터 올라왔다. 재준의 차였다. 그는 창문 앞으로 걸어와 처음 보는 얼굴을 했다. 재준에게 기우는 소리쳤다. 야, 너 뭐하는 짓이냐? 사람 죽일 생각이야? 나한테 이러는 이유가 뭐야?
발악하는 기훈에게 재주는 가볍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아직도 기운이 넘치네. 역시 어릴 때부터 잘 먹은 놈들은 달라. 기훈은 울부짖었다. 제발 재준아. 살려줘.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미안해. 문 열어줘. 제발. 그의 목소리는 이미 거친 사포로 문질러진 듯 갈라졌다. 재준이 고개를 갸웃했다. 네가 뭘 잘못했는데?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이를 악물었다. 너 같은 인간들은 존재 자체가 잘못이야. 나 같은 사람들의 인생을 갉아먹는 살인자야. 그는 돌아서며 말했다. 엄마, 앞으로 이 새끼 아무것도 주지 마. 그 말은 곧 선고였다. 그 뒤로 빵도 물도 끊겼다. 기훈의 배는 더 이상 배가 아니었다. 안쪽에서 끌어올 수 있는 에너지는 모두 고갈되었다. 손등의 힘줄이 돋고 얼굴선이 빠르게 날카로워졌다. 시간이 며칠인지 헤아릴 수 없을 때 창문이 다시 보였다. 처음에는 나갈 수 없다고 여겼던 그 사각형. 그러나 이제는 가능해 보였다. 이미 말라버릴 대로 말라버린 몸. 그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곧장 몸을 창문으로 밀어넣었다. 먼저 머리를 내밀었다. 머리만 나가면 몸도 나간다. 어디선가 들었던 말이 번쩍하고 스쳤다. 이마가 차가운 공기에 쓸렸다. 한쪽 어깨가 턱하고 걸렸다. 어깨뼈가 문틀에 긁히는 감각이 이빨로 전해졌다. 그는 이를 악물었다. 숨을 들이쉬지 못했다. 가슴이 조여들었다. 다시 그의 팔뚝에서 뼈 위에 피부가 벗겨지는 뜨거운 감각이 올라왔다. 피가 문틀에 묻었다. 그리고 미세하게 한 뼘, 또 한 뼘. 결국 어깨가 빠져나왔다. 상체가 나가자 하체는 생각보다 쉽게 따라 나갔다. 바닥과 충돌하는 둔탁한 소리가 마당에 퍼졌다. 그 소리를 듣고 어머니가 집에서 나왔다. 그녀는 분명 다리가 불편해 보이긴 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그녀의 걸음은 이상할 만큼 빠르게 다가왔다. 기훈은 재빨리 몸을 일으켜 달렸다. 처음 산책했던 길을 더듬었다. 바람이 얼굴을 베었다. 숨이 갈라졌고 그럼에도 계속 달렸다. 골목에 고양이들이 흩어졌다. 밭둑을 비껴 마을회관 앞에 도착했다. 불이 켜져 있었고 할머니들이 사용하는 유모차들이 줄지어 세워져 있었고 문을 열자 TV를 보며 앉아있던 할머니들이 동시에 놀라 고개를 돌렸다. 기훈은 미친 사람처럼 외쳤다. 전화기 좀 주세요. 제발 한 통만. 휴대폰 제발. 손이 떨리는 한 할머니가 전화기를 건넸다. 기훈은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 끝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세요. 그 목소리만으로 눈물이 터졌다. 아버지, 저 기훈이에요. 제발 데리러 와주세요. 여기가 어딘지 저도 몰라요, 아버지. 그 말이 끝나자 아버지의 목소리가 차갑게 갈라졌다. 너 진짜 기훈이 맞냐? 회사에서 출장 간다고 문자 띡 보내더니 이게 무슨 소리야. 순간 재준이 어떤 메시지를 보냈는지, 누가 보냈는지 모든 퍼즐이 머리를 때렸다. 아버지는 이어서 말했다. 알겠다. 거기서 움직이지 말고 있어라. 기훈은 마을회관의 문을 잠갔다. 할머니들은 공포에 질렸다. 한 분이 경찰에 전화를 걸며 외쳤다. 여기 미친 남자가 회관에 와서 우리를 가둬버리세요. 빨리 좀 와주이소. 기훈은 어깨로 문을 떠받치며 중얼거렸다. 미친 건 내가 아니라 저 집, 저곳, 저 사람들이에요. 문 너머의 바람은 낯설게 울었다. 시간이 흐르고 경찰차의 파란 불빛이 마을에 파도처럼 닿았다. 아버지가 도착했다. 문이 열리고 아버지를 본 순간 기훈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어깨에 피가 셔츠를 적셨다. 경찰서로 이동해서 진술이 진행됐다. 기훈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두 진술했고 재준은 곧 체포됐다. 구속. 조사실에서 그는 말했다. 나는 그 애보다 낫다고 생각했어요. 내 삶은 부양과 병원비와 허기를 꿰매는 일의 연속인데 그 애는 비에 젖은 생쥐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날 그 집에서 내가 죽어라 발버둥쳐도 닿을 수 없는 곳에 있었다는 걸 알았어요.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배신감, 분노, 수치, 그걸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어뜨렸다. 그의 어머니는 처음엔 거동 불편한 피해자처럼 보였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은 반전이었다.
누워있던 그날부터 그녀는 모든 걸 알고 있었다. 창문으로 밀어넣던 물과 빵, 그리고 끊으라는 아들의 말에 아무렇지 않게 고개를 끄덕이던 순간 그녀는 공범이었다. 몸이 불편하다는 건 사실일지 모르지만 마음은 움직였다. 아들의 분노에 기름을 붓고 동조했다. 그녀의 눈빛은 조사실에서조차 말랐고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모든 것이 끝난 뒤 기훈은 처음으로 아버지의 그늘을 다른 이름으로 불렀다. 울타리. 자신이 그 울타리 안에서 얼마나 안전했는지, 그 안전이 얼마나 당연하다고 여겨졌는지 뼛속 깊이 깨달았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다시는 방탕하게 살지 않겠다고. 그러나 약속과는 별개로 방 안에 못을 박던 소리는 한동안 귀를 떠나지 않았다. 문틀에 긁히던 어깨뼈의 감각, 창문 너머로 말없이 물병을 밀어넣던 늙은 손, 유모차가 줄지어 있던 마을회관의 불빛, 아버지의 목소리가 신호음 뒤에 닿던 순간 그 모든 것이 꿈이 아니라 현실이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을 때 그는 처음으로 아침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어둠이 거둘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빛이 드러내는 게 무엇인지 이제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빛은 때로 잔인하지만 적어도 길을 보여준다. 치욕과 공포를 지나온 자만이 알고 있는 아주 얇고 단단한 길. 그는 그 길 위에 자신의 두 발을 올려놓았다. 한 발 또 한 발. 오늘은 버스가 늦어도 괜찮았다. 내일은 더 일찍 일어나 걸어가면 되니까. 그리고 언젠가 그는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만의 차를 몰아 그 길을 지나갈 것이다. 더 이상 누군가의 그늘 아래가 아니라 자기 그림자와 함께. 끝나지 않는 악몽은 아니다. 다만 오래가는 상처일 뿐이다. 상처는 아프지만 살아있다는 증거다. 그 증거를 들고 그는 다시 밖으로 나갔다. 커피를 기다리는 사람들, 휴대폰을 설명하는 직원, 고장난 차를 들여다보는 출동기사, 그리고 그 옆에서 서툴게 서 있는 자신. 이번엔 달랐다. 자갈 같던 발끝 아래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길이 되어가고 있었다.